안녕하세요. 지루하실 텐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한 2시 20분 정도부터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원래 제가 3시에 이것을 한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3시에 오는 걸로 알았는데 2시라고 해가지고 좀 급하게 왔었습니다. 대신 발표하시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들어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기조지만 어떻게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과 생물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인 종교나 생태 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사회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네, 인구 92%가 도시에 몰려 사는 시대가 됐고요. 지금은 거의 93%가 도시에 몰려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보통 한 70% 정도 도시에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국인은 거의 대부분이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90년 기준을 보게 되면 수도권 인구가 42%였습니다. 서울 인구가 25%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2020년 증감률을 보게 되면 수도권 인구가 50.1%가 되고 서울 인구가 18%로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인구가 줄은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그만큼 증가를 했는데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주민등록상에서만 50%인 거지 실제 국민의 60%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고 서울 지역에는 약 25%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가구 원수의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2000년대를 보게 되면 보통 평균 가구 원수가 3.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가구가 부모님과 아이 한 명 정도가 사는 그런 가구였다라 그러면 2019년에는 2.3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조금 주의해서 보실 것이 1인 가구가 2019년에 보면 30.2%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27%인데요. 27%는 부부만 사는 가구가 한 30% 정도 되고 30% 넘는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에 아주 빠르게 가구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노인 가구 수가 되겠습니다. 그 1세대, 그러니까 부부만 살거나 하는 인구가 노인 가구 1세대가 35.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거기가 그 부부만 사시거나 혼자 사시는 가구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좋으신 경우가 2세대,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사는 경우가 한 24% 정도 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사는 것이 좀 팍팍해지고는 있는데요. 기대 수명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 그러니까 작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평균 연령은 83세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80세고요. 여성이 86세입니다. 이것이 한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198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66세, 남자가 61세, 여성분들이 70세였는데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아니 저 40년 전에 비하면 거의 한 16살 이상 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의 최근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스트레스 인지율이나 우울감 경험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게 되면 남성이 27%, 여성이 29%, 그렇게 여성들이 좀 행복감이 덜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은 이제 스트레스 지수보다 조금 더 위험한 건데요. 우울감은 남성이 8%, 여성이 12.9%. 그래서 대부분 여성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행복감이 좀 적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연령대별로 보시면 됩니다.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하가 35%입니다. 30대가 38%입니다. 40대가 31%고요. 70세 이상이 되면 사시는 게 행복합니다. 17%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일수록 사는 게 힘들다라고 느끼는 그런 비율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울감을 보시게 되면 우울감도 20대 이하가 13%, 30대는 조금 덜한데요. 50대가 10% 정도 증가를 했다가 70세 이상이 되면 13% 정도 됩니다. 혼자 사시는 인구가 많은 것만큼 우울감이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도시에 많이 몰려 살더라.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더라. 노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혼자나 부부만 사시는 경우들이 많고, 노인들은 우울감이 커지더라.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더라. 라고 하는 그런 통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통계가 우리나라의 인구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어느 정도 인구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제 2040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95년에만 해도 부부가 결혼을 하면 1.63명의 아이를 낳는데요. 지금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1명이 안 되는 0.84명의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결혼을 안 하는 부분, 그다음에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는 부분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되는 경제 대국인데 행복 지수로 보게 되면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기후변화 요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가장 큰 물질이 이산화탄소와 메탄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내연기관 같은 걸 많이 써서 발생하는 거고요. 메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식생활로 인해 가지고 발생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근대적인 기후변화를 측정하기 시작한 것이 약 100년 됐습니다. 그런데 100년간 우리나라는 0.2도씩 온도가 상승했고 지난 100년간 전체적으로 2도씨가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최근 30년간 전체 온도의 1.6도씨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후변화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영향입니다. 강수량은 지난 100년간 약 200cc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날수가 10년당 평균 2.7일, 그래서 100년간 줄어든 것이 한 27일, 한 달 정도 비가 안 오는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30년간 우리가 잘 산다라고 했던 음식도 잘 먹었고 내연기관도 많이 활용을 했던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오는 기간이 21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 100년 전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기상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가장 그 긴 계절이 겨울이었습니다. 109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98일이었고 봄, 가을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완전히 역전을 해가지고요. 여름의 길이가 118일로 줄었고요. 겨울의 길이는 87일로 준 반면에 봄의 길이가 91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봄부터 여름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져 있게 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그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통 입춘, 우수, 경칩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24절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24절기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2도씨 정도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파란색이 원래 우리나라에 맞았던 24절기인데 지금은 이게 이제 겨울 쪽으로는 줄어들게 되고 여름 쪽으로는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절기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환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앞에 제가 이제 우리의 생활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기후라고 하는 요소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자료인데요. 지난 2000년대에 서울의 평균 기온이 12.79 정도 되는데요. 이게 1990년대 대전의 기온, 1970년대 전주의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 교수님께서 그 양구에서 사과가 유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후대가 그대로 300km 북상했기 때문에 지금은 따뜻한 남쪽에서는 사과 농사를 짓기가 수월치 않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성과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같이 이제 아주 못 살던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생활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민 교수님 살펴봤던 것처럼 그 어디죠? 저 인도 옆에 파키스탄 같은데 심각한 그런 폭우 같은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게 파키스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나 이런 선진국의 문제가 결국은 제3세계 국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가 이젠 선진국이나 후진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 정부는 이제 2015년 대비해서 앞으로 37%를 절감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를 하고 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기준이 2050년까지 1.5도씨를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2도씨가 상승이 됐고요. IPCC라고 하는 그 기후변화 협약 공동체에서도 2050년이 아니라 이제는 2040년까지 이것을 실천해야지 된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욕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편안하게 살고자 했던 것이 결국은 지구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인구가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1.7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선진국, 선진국의 생활 패턴을 평균한 거가 1.7배의 인구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에너지, 거주, 목재, 음식 이런 거를 다 토탈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미국 같은 데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잠재량은 3.8인데 사용되는 건 8.6입니다. 약 2배 정도를 더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잠재량을 0.7을 가지고 있는데 5.85를 쓰고 있습니다. 8배 이상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하고 생활 패턴이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도 0.7을 가지고 있는데 4.9를 쓰니까 약 7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민이 우리나라처럼 쓰면 지구가 8개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일본처럼 살기 위해서는 지구가 7개 있어야지 됩니다. 세계 평균을 따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7개의 지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생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변화, 지구의 부족 같은 문제도 가져왔지만 생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7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생명체의 58%가 사라졌습니다. 육상생물의 38%, 담수생물의 82%, 해양생물의 36%가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이 남획이나 도시개발과 같은 그런 요소에 의해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지구 생태계가 인간 생태계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먹고 버리고 욕심을 부려도 지구는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간 사회가 자연 생태계보다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이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는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은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88년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생태학자가 생물 다양성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물을 사랑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요. 생물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 지구에 있는 생물의 유전자를 지켜라. 두 번째, 생물의 종을 지켜라. 세 번째, 그들이 살아가는 서식처를 지켜라. 그러면 인간이 멸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이 책으로 나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CBD라고 하는 우리가 생물다양성 협약을 체결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되는 2000년이 되었는데요.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지키려면 그거에 상응하는 노력과 돈이 투입되어야지 되는 건데요. 노력과 돈이 투입되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서비스라고 하는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것이 생태계가 주는 서비스인데요. 생태계 서비스는 다양합니다. 공급과 같은 경제적 서비스도 있고 조절과 같은 환경적 서비스도 있고 이제 문화와 같은 그런 교육이나 관광과 같은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활해야지 결국은 사람이 안전하고 배고프지 않고 건강하고 양질의 사회적 관계를 가지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꼭 연결해 가지고 사는데요.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거나 남획을 줄이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려고 국가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행복하고 빈곤이 저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은 다양합니다. 인구 구조, 경제, 정치, 종교 이런 요소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됩니다. 첫 번째, 지역적 토지 이용입니다. 지나치게 도시 개발하면 안 되고 토지 자원을 아껴야지 됩니다. 두 번째, 함부로 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막아야지 됩니다. 너무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농약이나 비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기후변화 막아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것도 좀 막아줘야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수확과 자원의 소비. 우리가 생산하는 것만큼 우리가 소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래야지 지구가 순환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걸 8배 이상, 지구적으로 보면 1.7배 이상의 순환 구조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생태계 또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행동이 보리수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햇빛과 비바람으로부터 부처님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단어로, 지금의 언어로 바꿔보게 되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감사고, 결국은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제 저는 불자지만 꼭 불자가 아닌 분들과 같은 경우도 부처님께서 왜 사람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지 않고 햇빛과 비바람과 같은 자연적인 보리수에 대한, 식물에 대한 감사를 먼저 했을까? 이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각 존재들의 상호 의존성이나 상호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어야지 되고, 그것을 알고 실천해야지 되는데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보다 더 막강한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실천을 가져와야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제가 사실은 기조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연을 해주신 우리 오충현 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